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 관련 선물을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관련 선물 옵션 중에 이제 챕터 1 주식 관련 선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첫 번째 주식 관련 선물의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가지수 선물을 보겠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이제 지금부터 주가지수 선물부터 살펴보는데요. 자, 우리가 선물이든 옵션이든 파생 상품은 반드시 앞에 원본 자산, 즉 기초 자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주식 관련 선물의 경우에는 두 종류인데 첫 번째가 개별 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주가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별 주식의 경우에는 시험에 별로 안 나옵니다. 거의 언급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가 주로 나옵니다. 주가 지수가 주로 나오는데 이때 이 주가 지수라는 게 숫자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선물의 경우에 주가 지수는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입니다. 과거에는 코스피를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지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스피란 말은 요거는 이제 한국 종합주가지수를 의미하는 걸로 요 코스피는 요거는 코리아 스택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게 쓸 필요는 없겠네요.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과거에 이제 주가지수. 근데 이제 코스피 전체 시장이 아니라 그 중에 대표 종목 200 종목을 뽑아서 지수 숫자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 상장돼 있는 주식을 전체를 지수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대표 종목 200개만 뽑았는데 이게 전체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코스피 200이. 그래서 요 코스피 200 가지고 요게 오르면 또 떨어지면 손익이 나오게끔 선물을 만든 게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에요. 주식 관련 선물 중에 개별 주식 선물도 있고 지수 선물도 있는데 지수 선물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더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하는데 자, 요거는 주가지수 선물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코스피라는 시장을 반영한 거죠. 시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리가 선물은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할 때는 투자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위험, 리스크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해리 마코위치라는 분이 발표를 한 건데 총 위험은 두 개의 위험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이건 시장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시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위험이고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피할 수 없는, 분산 불가능한 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개별 기업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인데 요건 개별 종목 또는 개별 기업의 종목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요건 분산 투자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요걸로 피할 수 있다. 분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인데 자, 우리가 선물을 이용하는 것,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요거는 그 자체가 분산 투자를 통한 피할 수 있는 위험, 즉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체계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체계적 위험을 피하는 수단으로서 파생 상품이 있는 것이고 이게 주가지수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주가지수 선물의 특징을 보면 주가지수 선물은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가지수를 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잘 이루어진 주식 포트폴리오 가격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주식 투자의 리스크인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 중에서 비체계적 리스크는 분산 투자를 통해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체계적 위험은 사실은 이제 회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밑에 보면 다음 단락에 다만 분산 투자의 효율성을 살린 투자 역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전체적 천재지변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국가 시스템 붕괴 위기 등의 체계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피해갈 도리가 없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주가지수 선물은 주식시장의 전반적 체계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파생 상품이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주가지수 선물은 어떤 거라고요? 체계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산 투자도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을 피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는 데 쓰는 거고 체계적 위험을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체계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가지수 선물이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시험에 지문으로 언급되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르면 또 너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잖아요. 그럼 주가지수가 뭔지 알아야죠. 주가지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 종목을 이렇게 지수화한 거예요.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주가지수는 주가지수에 포함되는 구성 종목들의 가중 방법에 따라 시가총액 가중지수와 가격 가중지수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보면 시가총액 가중지수는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과 현재 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주가 수준인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공식은. 그 밑에 줄에 보면 시가총액 큰 기업이 주가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도 증권시장에 평가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해당 기업의 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가중지수는 기업 가치의 변동을 잘 나타내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총액 가중지수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유명한 주가지수 있죠. 이건 전부 다 웬만하면 다 시가총액 가중지수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6번째 줄 끝에 보면 대표적인 시가총액 가중지수에는 S&P 500,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거 우리가 익숙한 거 그 귀에 익숙한 거는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 가격 가중지수를 보세요. 가격 가중지수는 가격의 가중치를 둔 거 아니겠어요? 이름 자체에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지금 밑에 공식 같은 건 필요 없고 산식 밑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가격 가중지수의 경우 구성 종목의 가격이 높을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가지수에 포함되는 구성 종목의 가격 평균으로 주가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구하는 제수가 필요하다. 이 제수를 이제 제수라고 그러죠. 이 제수라고 읽지만 제수, 피제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수,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아니에요. 나누기 이런 거 배울 때 여긴 게 나뉘는 수잖아요. 피제수. 이거 제수잖아요. 제수라고 쓰는데 이 제수라고 보통 발음하죠. 그리고 여기가 몫이잖아요. 몫이고 여기가 이게 나머지 잉여 나머지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피제수 제수 할 때 이 제수.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하면 A분의 B 하면 이게 제수잖아요. 이게 피제수고. 그러니까 제수가 필요하다. 제수가 뭐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거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대표적인 가격 가중지수에는 DJIA가 뭐예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그러니까 다우존스 산업 평균하고 그 대표적인 일본의 대표 지수가 니케이 225거든요. 이 두 개 다. 그래서 가격 가중지수에 제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 가격 가중지수의 대표적인 게 다우 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가 있고 그다음에 니케이 225가 있는데 니케이 225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본 경제신문에서 지수를 매겼잖아요. 일경인데 이게 일본 사람들 니케이라고 읽는다고. 이게 니케이 225개의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격 가중지수는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외우세요. 그럼 나머지 전부 다 시가총액 가중지수예요. 시가총액식이 있는데 시가총액 가중지수라고 하면 이건 엄청 많아요. 이거는 뭐 S&P 500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봤지만 우리나라에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이라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타 등등 다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가지수 선물 시장을 보는데 여기서 스펙이 명세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주가지수 선물에서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코스피 200도 있고 코스닥 150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지수도 있어요. 근데 개별지수나 코스닥 150 같은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시험에 내거나 사례로 들어서 내는 거 계산 문제 다 코스피 200으로 보통 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이게 거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종목도 있는데 그것도 거래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놓고 주식 관련 선물의 경우에 이게 거의 대부분 이걸로 나온다는 거 요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요때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계약 금액은 코스피 200 선물 가격에 거래 승수 25만 원 곱한다. 25만 원에 동그라미 치고요. 곱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200이라면 뭐예요? 계약 금액은 한 계약당 200 곱하기 25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죠. 최소 호가 단위는 0.05포인트예요. 결제월은 369 12월이며 최종 거래일은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369 12월 달에 두 번째 목요일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밑줄 쳐놓고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상세 표가 나와요. 표를 보시면 거래 대상은 코스피 100 지수니까 지수는 숫자죠. 지수 자체에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지수는 숫자지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알려면 지수에다가 단위 금액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걸 승수라고 그래요. 그 밑에 보죠. 코스피 200 선물 가격 곱하기 25만 원. 이건 약속입니다. 거래소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을 우리가 승수라고 그래요. 승수. 그래서 코스피 200이 지금 현재 200이다. 그러면 25만 원 곱해줘야 돼요. 25만 원 곱해주면 현재의 기초자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이라는 거지.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할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승수라고 그런다. 승수라고 하는데 요거는요. 이 주가지수 선물이든 옵션이든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이 주가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거래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가지수 그 지수 가격, 선물 가격에 곱하기 25만 원이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5만 원은 동일하다. 이거 똑같다. 25만 원 꼭 기억하셔야 돼. 25만 원. 이게 승수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그다음에 호가 단위를 보면 0.05포인트다 하는 거고 0.05포인트라는 건 25만 원 곱하기 25만 원이라는 승수에다가 곱하기 0.05하면 1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12,500원 단위로 주문 낼 수 있어요. 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호가 단위 내가 주문을 낼 때 자 보세요. 주문 낼 때 내가 매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뭐 어떤 주식을 주문을 낼 때 나 저 주식을 예를 들어서 12,523원에 매수할래. 이런 식으로 주문 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거래소는요. 주문을 때 단위를 통일해 놨어요. 그래서 100원, 50원, 뭐 150원 이런 식으로 그 주식에 따라 다르고요. 주식의 시가에 따라 다르고 조건에 따라 다른데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면 너무 복잡하니까 주문을 낼 때 50원, 100원 이렇게 50원의 정수배를 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12,520원 500원으로 주문 낼 수 있고 12,550원 이렇게 주문 낼 수 있고 600원 이렇게 주문 낼 수 있다는 거죠. 50원 단위로 이렇게 주문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이 호가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주문을 낼 때는 자 거래 매수한다 매도한다 주문 낼 때 기본적인 단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호가 기본 단위라고 그러고 이걸 영어로 틱이라고 그래요. 틱인데 틱은 승수에다가 얼마를 곱했는다? 0.05니까 20분의 1이죠. 그러니까 25만 원에 20분의 1 단위로만 이렇게 주문을 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그러냐? 틱에다가 요걸 곱하면 이 승수에다가 이거 틱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틱 밸류라고 그래요. 틱 가치. 틱 밸류는 어떻게 되냐? 틱은 0.05고요. 여기다가 25만 원을 곱하면 틱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25만 원 곱하면. 그래서 12,500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 그래서 거기 12,500원이 주문 낼 수 있는 기본 단위라는 거죠. 그걸 틱 밸류라고 그래요. 자, 거래 시간 뭐 됐고 결제 방법 보세요. 현금 결제예요. 여기서 이제 현금 결제 실물 인수도 보는데 선물의 경우에요. 선물의 경우에 그냥 다 웬만하면 다 현금 결제예요. 그것이 주식이든 뭐든 간에 다 현금 결제가 일반적인데 자, 실물 인수도 결제가 있어요. 실물 인수도 결제도 있다. 실물 인수도 결제는 어떤 거냐? 선물은 선물인데 뭐예요? 통화선물. 통화선물.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통화선물엔 종류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달러 선물, 엔 선물, 유로 선물, 위안 선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달러나 위안이나 엔이나 뭐 유로나 이런 거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실제로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물 인수도 방식이 원칙이다. 요것만 원칙이에요. 만기까지 가면 실물 인수도 해요. 그래서 만기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뭐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만기까지 가면 실물 인수도 방식이에요. 청산하는 방식이. 근데 거의 대부분 다른 것들은 다 현금 결제예요. 주식, 통화, 뭐 그다음에 채권 선물 다 현금 결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지수 선물도 역시 현금 결제다 이렇게 알아놓고 나머지 그냥 읽어보세요. 거기서 가격 제한폭은 8, 13, 뭐 20 뭐 이런 거 있죠. 그 가격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가격 제한폭이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자, 다음에 이제 주식 선물 바로 들어갑니다. 주식 선물 개요를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식 선물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 선물은 개별 주식으로 해지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뭐 별로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져서 이런 거는 뭐 시험에 거의 언급 안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국내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주식 선물도 저기 표를 보시면 기초자산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뭐 종목 상장된 거 중에 뭘 뽑아서 한다느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뭐 매년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뭐 계약 금액은 그 밑에 보면 주식 선물 가격에 곱하기 10을 한다. 그 거래 승수라고 한다. 이건 이제 주식 선물의 경우에 25만 원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현대기아차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고 선물을 하는 거거든요. 삼성 주식을 가지고 선물을 한다. 그러면 삼성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선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성 주식 가격 떨어질까봐 삼성 주식 선물을 매도 치면 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삼성 주식이다 그러면 삼성 주식으로 선물해서 이제 해지할 때 그 주식으로 할 때 그 주식이 이제 상장돼 있는 게 있느냐, 선물을 상장돼 있는 게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우리나라 주식 선물이 상장된 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 교재에서 나오듯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삼성전 이 주식 선물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는 10주 단위로 주문을 내기 때문에 이 선물 같은 것도 역시 기본 단위가 승수가 금액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 금액이 있으니까 그다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10을 곱해주는 게 승수입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의 지수의 경우에는 승수가 25만 원이란 금액이지만 개별 주식의 경우에는 10입니다. 10주. 10을 곱해줍니다. 25만 원 곱해주는 게 아니라 10을 곱해준다. 이 차이만 있는데 이게 시험에는 별로 언급이 안 돼요. 그냥 그 정도 그냥 보고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주식 선물 가격 결정 이론을 보는데 여기서부터 이론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선물 개요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가 이 수업의 두 번째 시간인가에서 했어요. 보시면 선물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과 관련이 있는데 현물 가격에 여기 보유 비용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순보유 비용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더하기 되는 요인이 플러스 되는 요인이 뭐냐면 비용은 플러스 되고 그다음에 이익 수익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봤는데 비용 요소가 두 개고 수익 요소가 두 개다. 비용 요소에는 뭐가 있다? 이자 비용이 있다. 그다음에 보관 비용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수익 요소에는 뭐가 있다? 현금 수입이 있다. 현금 수입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이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예요. 그 다음에 현금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편의 수익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고 요건 플러스 되는 요인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되는 요인이 더 크면 선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현물 가격보다 비싸진다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시장을 우리는 콘탱고라고 그래요. 사실은 콘탱고 이렇게 되고 이걸 정상시장이라고 그래요. 정상시장.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의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요. 현물 가격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더 작아지는데 이런 시장은 보통 많지는 않아요. 이게 일반적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백워데이션이라고 그래요. 백워데이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를 비정상시장이라고 하든가 또는 역조시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런 용어를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자 우리가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론할 때 이렇게 한 거고 금융선물의 경우에 자 보세요. 금융선물의 경우에는 금융선물의 종류가 주식 관련 선물이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다음에 금리 관련 선물 금리 선물에는 단기금리 선물이라는 게 있고 또 채권 선물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 선물은 대표적인 게 채권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선물 달러 선물 뭐 N 선물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요런 선물 요런 것들은 금융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 금융 선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 금융 선물의 경우에는 여기가 큰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용 요소하고 수익 요소 중에 비용이 더 큰 게 일반적인데 물론 채권은 다르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금융 선물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은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금융 선물은 보관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여기 들어가지만 플러스로 이자 비용을 R이라고 그래요. 이건 들어가는데 보관 비용은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 중에 금융 선물의 경우에는 현금 수입은 있을 수 있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같은 현금 수입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는데 현금 수입을 보통 D로 약자로 써요.
그런데 편의 수익은 없어요. 편의 수익은 재고를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금전적인 이익으로서 상품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금융 선물의 경우에 이론 선물 가격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보관 비용하고 편의 수익을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물 가격 플러스 현물 가격 곱하기 1R 마이너스 D 여기 이자 비용 이게 주식의 경우에 이게 현금 수입이 배당 수익률이에요. 배당 수익률. 배당금 받으니까 여기에 365분의 T를 해줘야 돼요. 여기 기간이에요. 기간.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자 비용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선물의 경우엔 우리나라에는 CD 금리를 써요. CD 금리는 보통 3개월짜리예요. 91일물짜리 단기 이자율이고 그다음 여기 D는 뭐냐면 주식의 경우에 현금 수입은 배당 수익률이에요. 배당 받잖아요.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재에 보면 이 산식을 굉장히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어요. S 곱하기 뭐 1 플러스 뭐 R 마이너스 D 뭐 그다음에 곱하기 365 D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이건 두 번 계산해야 돼. 이거 한 번 해가지고 S, 1 곱하기 S니까 S. 그다음에 여기 곱하니까 플러스 S 곱하기 R 마이너스 T. 이거 똑같잖아. 이거하고 똑같잖아.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수업할 때 이 공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공식은 틀린 거 아닙니까? 저거 제가 한 번 더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렇게 해놓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면 두 번 계산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공식으로 외우세요. 그냥. 이 공식으로 선물 이론 가격 구하는 거. 이론 가격을 우리가 theory 해서 T로 약자로 씁니다. FT 하면 이론 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이론 가격은 요거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오는 가상적, 그러니까 이상적인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린 실험실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선물 가격이 10만 원짜리가 현물이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요게 이자율이 6%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2%고 그다음에 기간은 뭐 3개월 남았다고 해보죠. 선물 이론 가격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현재 현물 가격 주식 가격이 10만 원이고 플러스 10만 원에서 일부 비율을 더해줘야 돼요. 이때 10만 원인데 곱하기 자 수익률이 얼마라고 그 이자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6%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0.06인데 그냥 6%로 합시다 그냥. 그다음 마이너스 배당 수익률이 2%라고 했으니까 2% 이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3개월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365분의 91일 이렇게 해주는 게 복잡하니까 그냥 3개월 나오면 이제 1년은 12달이니까 12분의 3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이론 가격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를 계산하면 되죠. 여기부터 하세요. 6% 마이너스 2%니까 4%죠. 4%인데 여기가 12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죠. 그러면 4%의 4분의 1은 1%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1%만 곱해서 더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10만 원의 1%면 뭡니까? 1,000원이잖아. 그죠? 10만 원의 1%면 1,000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10만 1,000원 이렇게 가야죠. 10만 1,000원이 이론 가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론 선물 가격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 문제로 1순위입니다. 계산 문제 요즘에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거 정도는 거의 1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 선물 가격 구하는 거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이론 가격 구하는 식이 선물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이 요만큼 더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가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게 더하는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간 게 순보유 비용이라는 거고 요게 이제 보유 비용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 쭉 풀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식 선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관 비용 빠지고 편의 수익 빠져서 이자 비용과 현금 수익은 배당 수익률만 있다. 그래서 R하고 D만 남는 거다. 이런 내용이 앞에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요. 예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콘탱고하고 백워데이션을 보는데 잘 보세요. 콘탱고 백워데이션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론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 플러스 현물 가격 곱하기 R-T 곱하기 365분의 T니까 기간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먼저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R하고 D 이게 단기 이자율이고 요거는 배당 수익률이에요. 근데 단기 이자율하고 배당 수익률 중에 자, 만약에 이자율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괄호 안이 플러스가 됩니다. 양수가 돼요. 그러면 어떤 수를 양수에 곱해도 양수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커지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콘탱고라고 그래요.
콘탱고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 자,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선물가격 현물가격보다 커지고 또 뭐냐면 여기 만기가 긴 선물은 만기에 따라서 만기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만약에 현재가 1월이라고 가정해요. 만기가 3월달 3월물도 있고 6월물도 있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게 남은 거를 근월물이라고 그래. 근월물. 근자가 가까울 근자예요. 가까울 근자. 근월물. 그다음에 이거 만기가 상대적으로 먼 걸 원월물 이래요. 원월물이라는 거 멀 원자예요. 멀 원자. 만기가 많이 남았다. 멀게 남았다. 원월물. 이게 근월물, 원월물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 3월보다 6월이 더 크죠? 만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기간 긴 걸 여기가 만약에 이자율이 여기 배당 수익률보다 높아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만기가 큰 수를 곱해주는 게 작은 수 곱해주는 것보다 선물 가격이 더 비싸져요. 그래서 원월물이 숫자가 크잖아요. 근월물은 여기 분자가 작잖아. 그러니까 원월물이 긴 거니까 근월물보다 큰 수니까 원월물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를 뭐라 그러면 콘탱고라고 한다. 또는 정상시장이라고 한다. 또는 정상시장이라고 한다. 이거 설명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콘탱고, 정상시장, 백오데이션, 비정상시장, 역조시장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부연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크거나 원월물 가격이 근월물 가격보다 크면 요 콘탱고라고 그러고 정상시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이자율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자율보다 배당 수익률이 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에서는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받잖아요. 배당만 보고 주식 투자는 안 하잖아요. 배당 그리고 수익률은 이자율보다 작죠. 되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보다 배당 수익률이 클 것 같으면 은행에 이자하는 사람들은 예금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은행의 단기 이자율이 배당 수익률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되게 콘탱고예요.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죠. 저금리가 어마어마해져서 제로금리가 되거나 그러면 배당 조금 받는 게 여기 은행 이자율보다 높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에다 무슨 수를 곱해도 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부호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현물 가격에서 이만큼 빼줘야 된다고. 그러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더 싸져요. 싸지면 거꾸로 요거는 뭐야? 짧은 수를 곱하는 게 큰 수를 곱하는 것보다 더 높아져요. 즉 이것도 거꾸로 돼요. 원월물 가격보다 근월물 가격이 더 커져요. 이런 상태를 백오데이션 또는 비정상시장 또는 역조시장이라고 그래요. 백오데이션, 비정상시장, 역조시장.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렇게 잘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선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현물 가격이 높아지면 선물 가격도 높아지는 거예요. 현물 가격에 영향 미치고, 두 번째는 이자율이 영향 미치죠. 이자율은 앞에 생략되지만 플러스니까 이자율 높아지면 선물 가격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영향 미치죠. 근데 배당 수익률은 반대로 영향 미치죠.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선물 가격 떨어지고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면 선물 가격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반비례고, 그 다음에 기간은 콘탱고일 때가 일반적이니까 콘탱고라면 여기가 플러스라면 기간이 길수록 얘가 클수록 수가 클수록 선물 가격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선물 가격의 경우에 선물 가격은 무엇의 함수냐 하면 기초자산 가격, 그 다음에 이자율,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기간. 여기 4개의 함수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자, 선물 가격하고 얘는 전부 다 뭐야? 얘는 비례하고요. 여기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만 반대로 움직여. 배당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여. 얘하고 반대로 움직여.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면 선물 가격이 떨어지고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움직여. 얘는 반대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같이 움직여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또 용어를 봐야 될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베이시스라는 용어야. 베이시스 한번 보죠. 베이시스라는 건 뭐냐면 현선물의 가격 차예요. 이걸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현물 가격하고, 즉 현재 주식 가격, 예를 들어서 주가지 선물이다 그러면 주가지수다, 주식 선물이다 그러면 현재 주식 가격하고 그 주식 선물 가격, 즉 현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 차이예요. 현물 가격하고 과 선물 가격 차이.
가격 차이 요거예요. 자, 그런데 요 베이시스라는 거는 요 현선물의 가격 차이인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자, 그러면 현물 가격을 이렇게 사고 선물 가격 이렇게 하면 요거 가격 차이라는 얘기인데, 이때 베이시스가 만약에 금융 선물, 주식 선물, 그다음에 통화 선물, 그다음에 채권 선물 같은 금리 선물 같은 이런 금융 선물의 경우엔 베이시스를 계산할 때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것을 베이시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상품 선물 있죠. 돈육 선물, 금 선물 이런 상품 선물의 경우엔 관행적으로 일부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관행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게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거 무슨 심오한 뜻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시스를 다시 한번 보죠. 베이시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현선물의 가격 차이라고요. 그러면 베이시스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자, 원래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 플러스 보유 비용만큼, 순보유 비용만큼 더한 건데, 사실은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이 같아지는데 요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박스 안에. 그래서 요 순보유 비용은 다른 말로 베이시스입니다. 이게 베이시스입니다. 이게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서 이 공식, 우리가 이제 선물 공식 있잖아요. 요거 공식 있으면 여기가 베이시스라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베이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라는 거는 풀어서 쓰면 사실은 간략하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베이시스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유도하는 거죠.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 플러스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베이시스만 남겨놓으면 결국 요거는 뭐냐 하면, 베이시스는 얘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 선물의 경우에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 뺀 게 베이시스라고. 요게 이제 베이시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물 가격이라는 것이 현물 가격보다 만약에 크다면 베이시스가 양의 베이시스죠. 자, 이렇게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크다면 베이시스는 플러스가 나와요. 플러스 베이시스. 그런데 만약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음의 베이시스가 나와.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음의 베이시스가 나온다. 그래서 베이시스는 현선물의 가격 차이다. 현물 선물 가격 차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일단 우리 교재를 보시면 콘탱고하고 정상 백오데이션이 있는데, 정상 백오데이션 얘기하면서 정상 백오데이션이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정상 백오데이션 줄여서 그냥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건 됐고, 뭐 케인즈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됐고, 중요한 건 밑으로 세 번째 줄 보면 한편 보세요. 그냥 한편 그 전체 본문의 밑에서 세 번째 줄, 한편 실무자들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황을 콘탱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상황을 백오데이션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냥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세요. 앞에 뭐 케인즈가 어떻고 힉스가 어떻고 하는 거 빼고. 그다음에 베이시스 보세요. 주식 관련 선물의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시면, 자, 금융 선물의 경우에 베이시스를 찾을 때 F-S죠. 금융 선물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품 선물은 거꾸로 해요. 이거 관행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본문 꼭대기. 선물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보유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선물 이론 가격과 현물 가격과의 차이를 이론 베이시스라고 하며 이는 보유 비용과 같다. 한편 시장 베이시스는 선물 시장 가격과 현물 가격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건 용어니까 알아놓으세요. 이론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 차이를 이론 베이시스라고 하고, 시장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 차이를 시장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시스 리스크라는 게 있는데 요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시스 리스크. 자, 요거는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베이시스 리스크는 우리가 보통,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억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100억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 가격 떨어질까봐 선물에서 100억의 주식을 똑같은 걸 매도했다고 쳐요. 선물에서 매도를 쳤다. 여기는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를 쳤다. 그럼 이걸 해지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120억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0억 됐으면 주가가 80억 됐다. 참. 100억짜리 주식이 80억이 됐다. 그러면 현물에서 20억 손실이지만 선물에서는 80억짜리를 100억에 파니까 20억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손실, 여기서 이익을 퉁치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해지라고 그러잖아요. 해지.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완벽하진 않다고요. 해지라면 위험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시스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이시스가 변해요. 근데 베이시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물 가격도 막 변하죠. 선물 가격도 변하고 현물 가격도 변하는데 이게 일정한 차이를 유지하면은 뭐 여기 위험이 없는데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이 발생한다. 즉 일반적으로 시장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콘탱고가 일반적이라고. 그러면 선물 가격이 이렇게 높고 현물 가격이 낮은데 그러면 요 정도의 차이가 베이시스야. 현선물 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선물 가격도 바뀌고 현물 가격도 바뀐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베이스가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해질했는데 여기서 청산했다 그러면 여기서 베이시스의 차이가 생기면 그러면 완전하게 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해지가 된다는 거죠. 이걸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그래요. 베이시스 그러니까 해지라면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니고 베이시스 때문에 위험이 조금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매도 해지를 했다. 현재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선물 가격이 120원이야. 그리고 선물 가격이 120원, 현물 가격이 100원이라고 쳐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1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선물로 어떻게 매도를 해지를 하는 거예요. 해지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도했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됐어요. 일정 시점이 됐는데 이 현물 가격이 80원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 베이시스는 여기 20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 100원이 됐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80원 됐으니까 현물에서 손실 20원 됐지만 선물에서는 100원짜리를 120원에 파니까 20원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지 위험이 없어요. 정확하게 해지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똑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 폭이 20원의 베이시스가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20원이 됐지만 만약에 어떤 시점이 돼가지고 만약에 똑같이 80원 됐어. 주식은 현물은 그런데 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원이 된 게 아니라 더 떨어져서 90원 이렇게 떨어졌다고 쳐봐요. 그럼 베이시스가 어떻게 돼요? 10원으로 됐죠. 20원에서 10원으로 베이스가 축소됐잖아요. 축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현물에서는 손실 20원 났는데 선물에서는 90원짜리를 120원에 파니까 30원이 이익이야. 그래서 베이시스가 축소가 되면 매도 해지의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해. 근데 이익만 발생하느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시점에 가서 해지를 청산하는 시점에 가서 자 주가가 다시 80원으로 떨어져서 20원 손실 봤는데 자 선물은 덜 떨어졌어. 110원 됐어요. 그러면 110원짜리를 120원에 팔기로 했잖아요. 매도 쳤으니까. 그러면 110원에서 100원 110원짜리를 120원에 파니까 10원밖에 이익이 안 생겨. 여기선 20원 손실인데 여기선 10원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으로 손실을 상쇄를 못 하잖아요. 이건 베이시스가 이거는 확대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베이시스가 30원이 됐잖아. 그래서 베이시스가 확대되면 매도 해지는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베이시스는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효과를 요거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시스 때문에 해지의 효과가 완벽하지 않다. 이걸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한다. 그래서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매도 해지의 경우에 매수 해지는 반대예요. 매도 해지의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매도 해지의 경우에 베이시스가 매수 해지는 반대인데 베이시스가 확대됐을 때 또는 축소됐을 때를 예를 들었습니다. 매도 해지의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확대되면 손실이 발생해요. 베이시스가 축소되면 이익이 발생하더라. 이거 조금 전에 봤죠. 근데 매수 해지는 반대예요. 베이스가 확대되면 이익이 발생하고 베이스가 축소되면 손실이 발생한다.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베이시스 리스크 한번 보세요. 현물 가격의 변동 리스크를 선물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의 베이시스와 청산 시점의 베이시스가 변함에 따라 해지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만기일 전에 해지 포지션을 청산하는 경우 베이시스 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다음 단락에 보면 현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선물로 매도 해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매도 해지를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밑에 결국 다음에 현물과 선물로 이루어진 해지 포지션의 손익은 해지 시점과 청산 시점의 베이시스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베이시스가 감소하면 베이시스가 축소되면 어떻게 돼요? 해지 포트폴리오는 이익이 발생해. 근데 베이시스가 증가하면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매도 해지를 예를 들어놨어요. 베이시스가 축소되면 이익이 발생하고
확대하면 커지면 손실이 발생해요. 이 얘기예요. 근데 매수 엣지는 여기 얘를 안 들었는데 매수 엣지는 반대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다음에 이제 투기 거래가 있는데 투기 거래는요. 투기 거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건 뭐냐면 뭐 10만 원짜리를 뭐 레버리지 효과로 10,000원으로 증거금 10,000원으로 투자했을 때 뭐 수익률이 200%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손실이 200%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기 거래는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그런 레버리지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식을 외우거나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투기 거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느냐 하면 예시까지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요. 이제 해지 거래를 봅니다. 해지 거래와 시장 리스크 관리를 보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할 때 거래 형태가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파생상품 거래 형태가 거래 방식이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투기 거래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이제 해지 거래가 나오고 차익 거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투기 거래의 경우에는 자, 현물, 선물 동시에 이용하는 거고, 선물만 이용하는 거고, 선물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지 거래, 차익 거래는 모두 현물하고 선물 동시에 이용하는 거예요. 스프레드 거래는 선물만 2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있고, 투기 거래의 경우에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손익 확대 효과가 커요. 그래서 대박도 날 수 있지만 쪽박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고위험, 고수익 투자다. 고수익. 이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다. 요거 생각하면서 그 사례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지하고 차익거래 요 두 개가 엄청나게 중요해서 이쪽에서 시험에 주로 나온단 말이죠. 시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해지거래와 시장 리스크 관리 요걸 보는데 요거는요 해지거래 전반적으로 개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거는 쭉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해지거래는 자, 매도 해지하고 매수 해지 두 가지가 있어요. 매도 해지, 매입 해지 두 가지가 있어요. 매수 해지 또는 매입 해지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현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때 매도 해지의 경우에 현물 가격 하락 위험 리스크에 노출된 사람들이 매도 해지합니다.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매입을 하겠죠. 그래서 매입 해지 자, 하락 위험에 노출되니까 선물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이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현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해지라고 그래요. 매수 해지의 경우에 현물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공매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오르면 앞으로 사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수입업자 생각해 보세요. 수입업자가 전형적인 예예요. 수입업자는 앞으로 수입 대금을 결제해야 돼요. 달러가 필요해요. 근데 달러 값이 오르면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미리 선물 시장에서 미리 사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사놓습니다. 그래서 매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해지, 매입 해지예요. 그래서 가격 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 해지고 가격 상승 위험 회피하기 위해서 매입 해지예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 위험 회피하기 위해서 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이건 수출업자예요. 수출업자도 여기 들어가요.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보세요. 미래 이제 달러가 들어오는데 3개월 후에 달러가 100만 달러가 들어오는데 현재는 1,100원이야. 1달러에. 1,100원에 100만 달러 이렇게 하면 11억인데 만약에 환율이 하락하면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1,000원 되면 어떻게 되죠? 1,000원 되면 100만 달러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10억밖에 안 돼요. 1억인 떡 싸먹는 거죠. 3개월 동안 1억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1달러에 1,100원에 100만 달러를 팔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선물해서 매도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1,000원이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1,000원짜리를 1,100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해지하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해지 거래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해지 거래 교재 보죠. 해지 거래는 일반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현물 포지션과는 반대의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현물 가격의 변동 리스크를 제거하고자 하는 거래이다. 이 경우 현물 포지션의 손실이 선물 포지션의 이익으로 상쇄되거나 현물 포지션의 이익이 선물 포지션의 손실로 상쇄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 거래는 매도 해지와 매수 해지가 있다. 매도 해지의 경우 현물 주식 보유자는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 하락 리스크 여기 썼어요. 하락하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보유 주식과 대응되는 주식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향후 가격 하락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한편 매수 해지는 향후 현물 가격이 상승에 따른 기회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을 미리 매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끝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경우 다음에 지수 선물을 이용한 해지 거래는 교차 해지에 해당하는데 해당 해지의 대상인 현물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해지의 대상인 현물과 동일한 기초 자산을 가진 선물로 해지하는 방법을 직접 해지라고 하고 가격 움직임이 유사하지만 다른 특성을 갖는 현물로 해지하는 방법을 교차 해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해지하고 교차 해지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느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펀드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이야.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면 손해 보니까 선물시장에서 이거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선물이 있으면 삼성전자 선물이 진짜 있어. 선물이 있어. 그러면 이걸로 해지하면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해지가 되지. 이걸 직접 해지라고 그래요. 직접 해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있지만 뭐 실제로는 있지만 만약에 특정 요게 없다고 쳐봐요. 선물의 기초자산이 삼성전자인 선물이 없어. 상장된 게 없어. 그러면 요거하고 비슷한 자산으로 해지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삼성전자와 비슷한 뭐 IT 뭐 지수로 뭐 이렇게 해지한다든가 아니면 얘랑 비슷한 LG전자로 뭐 LG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해지한다든가 하면 얘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여. 그럼 해지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죠. 그래서 그 대상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거랑으로 해지하면 이걸 교차 해지라고 그래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 정도 알아놓고요. 여러분들 예시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잘 보세요. 이 예시를 제가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예시 그대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만약에 어떤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100억어치 가지고 있어요. 100억어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억어치 주식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선물시장에서 해지를 하려고 한다. 그럼 몇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요게 시험 문제에 상습적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 공식 알아야 돼요. 해지 계약수, N개의 해지 계약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위에가 가지고 있는 주식 금액이에요. 위에가 그냥 주식이야. 그러니까 S로 그냥 쓰겠습니다. 현물. 그다음 아래가 뭐야? 선물이에요. 선물로 현물을 몇 개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어치 가지고 있는데 선물이 10억이야. 그럼 10계약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0억어치 가지고 있는데 선물이 1억이야. 그러면 100계약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문제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현물 가격이에요. 그리고 여긴 선물 가격인데 문제는 선물 가격은 코스피 지수로 하는 경우에 지수 선물로 해지하는 게 나오는데 지수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의 가격 현재 가격에다가 이건 숫자니까 곱하기 이걸 가격 금액으로 바꿔주려면 25만 원 곱해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 승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이 25만 원 해줘야 선물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는 현물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100억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200이다. 몇 계약을 매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 가격이 200이니까 200 곱하기 25만 원 하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100억을 나누면 계약이 200계약이 돼요. 그래서 200계약을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항상 매도 쳐야지. 선물에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선물은 매도를 치는 거니까 매도 쳐야 돼요. 그런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리스크 관리와 관련되는 내용을 지금부터 이거 보겠는데요. 자, 다음에 시장 리스크 관리에서 베타 조정 해지라는 게 나와요. 베타 조정 해지는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게 설명을 할 때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 이해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잡하게 나오지만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식이요. 여기가 현물 가격이 여기 현물 주식 가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S전자 주식이야. S전자 주식이야. 자, 그런데 해지하는 거는 코스피 100 지수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잘 들으세요. 코스피 100 지수는 시장이죠. 그리고 요거는 개별 종목이죠. 그다음에 시장하고 개별 종목이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하고 시장과의 민감도 차이를 베타라고 그래요. 베타라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베타라는 건 뭐냐면 시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A 주식가의 민감도를 숫자로 표시한 게 베타예요. 만약에 시장이 1 움직이는데 만약에 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10% 올랐어. 그랬는데 주식은 뭐야? 8%만 올라. 그러면 얘하고 관계는 0.8의 관계죠. 0.8은 시장이 1 움직일 때 이 A 주식은 0.8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10%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내 주식은 오르고 떨어지는 게 뭐 20% 오르거나 떨어져. 이렇게 오르거나 떨어져. 그러면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주식은 민감도가 몇이에요? 2배죠. 2. 이 베타 개수가 2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베타는 1 기준으로 하는데 1보다 크면 이 주식은 경기 민감주예요. 시장보다 크게 움직여요. 1보다 작으면 경기 방어주야. 시장보다 둔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개별 주식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해지는 시장으로 하니까 얘하고 얘가 민감도가 다르면 그 비율만큼을 더하거나 빼줘야 돼요. 이걸 베타를 곱해서 준다. 그래서 베타 조정 해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베타를 조정할 때 시장을 예측해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타를 높이고 시장이 낮아질 것 같다.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면 베타를 낮춰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더 많이 오르는 게 좋으니까 민감도가 높은 베타가 높은 게 좋고요.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둔한 게 좋죠. 덜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베타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베타를 조정하는 걸 베타 조정 해지라고 하는데 이때 베타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냐면 목표 베타예요. T 목표 베타. 그다음에 기존 베타, 포트폴리오 베타. 요걸 앞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목표 베타 마이너스 시장 베타. 그게 공식이 여러분들 그 시장 리스크 관리 베타 조정에서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한다고? 자, 요거를 앞에 돼 있는데 요 보세요. 베타 T 마이너스 베타 기존 베타예요. 이게 기존 포트폴리오 베타. 그다음에 여기 사실 생략돼 있지만 1이 생략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베타라는 건 시장 지수를 얘기하거든요. 언제나 이 시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베타는 1이에요. 1. 이게 시장 베타라고 이게. 1이기 때문에 베타라고 하는 건 시장을 기준으로 개별 종목의 민감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시장 베타는 자기 민감도로 측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움직일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 똑같이 움직이니까 1이라고. 그래서 분모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 1인 건 생략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곱하기 뭐예요? 요게 현물 가격,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 포트폴리오 가격이고, 그다음에 이게 코스피 100 지수 곱하기 승수 25만 원 이거예요. 근데 요 공식이에요. 그게 중간에 있는 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PF 이렇게 되는데 이거 S라고 썼는데 P로 여러분들이 하니까 혹시 헷갈릴까봐 이게 S하고 P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의미만 따라가서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바구니. 그다음 여기는 선물이에요. 이 자체가 선물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외워서 숫자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본문 보면 이런 거예요. 시장 시기 선택은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베타가 높은 주식을 편입시킴으로써 주식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베타가 낮은 주식을 편입시킴으로써 주식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별 주식의 교체로 주식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리스크를 조정하는 것은 비체계적 리스크의 분산이나 주식 교체 성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높은 거래 비용을 수반한다. 그래서 이게 주식을 막 섞어서 막 이렇게 막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선물 계약수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걸 베타 조정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공식 밑에 보면 이때 n이 n개 요게 음수로 나오면 마이너스로 나오면 매도예요.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할 지수 선물 계약수를 나타내고 n이 양이면 플러스가 나오면 요거 매수로 한다. 여기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매도고 여기가 값이 플러스로 나오면 매수라고 해야 돼요.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베타 조정 엣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시를 한번 보세요. 베타 조정 시장 시기 선택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그 양거래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보면 펀드 운용자는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주식 포트폴리오 베타를 0.9로부터 1.4로 증가시킨다. 0.9는 현재 베타, 기존 베타고 1.4는 목표 베타예요. 이때 펀드 운용자의 목표 베타는 1.4이고 앞서 제시된 식을 이용하여 매수해야 할 지수선물 계약수를 구할 수 있다. 일단 조건을 줬어요. 뭐 10억이 현재 가치를 가지는 주식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수 선물 지수 가격이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건을 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게 n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목표 베타가 1.4고 지금 현재 기존 베타가 0.9니까 요 차이는 뭐예요? 0.5인데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여긴 당연히 플러스 보고 나올 테니까 매수가 답이에요. 그리고 여기 곱하기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냐면 10억 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가 지수가 얼마냐면 지수가 지금 100인데 25만 원 곱하니까 요거는 5천만 원, 이게 200이면 5천만 원인데 2,5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2,5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을 으로 0.5니까 5억이니까
5억을 가지고 나누기 2,500만 원 하면 되죠. 몇 계약 나옵니까 이게? 답이? 이게 암산이 안 돼요. 20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도가 그렇죠. 20계약 있지. 5천이니까 10계약이니까 2,50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20계약이 되는데 여기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0계약 매수라고 답을 골라야 돼요. 자,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20계약 매수,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매수, 마이너스가 나오면 매도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베타 조정 해지까지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뭐 변죽이니까 됐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차익 거래부터 계속 이어나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